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월요일 킹스맨. 오늘은 법리적 해석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내일이죠. 10일 날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원래 뭐 12일이나 13일 네. 정도 얘기가 나왔었고 뭐 일정 조율을 변호인이라든가 당사자와 함께 이제 맞추는 과정에서 10일 정도로 앞당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크게 뭐 이게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의미를 찾자고 한다라면 이제 신년 기자회견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년 기자회견 하는데 그 자리에서 뭐 본인이 어떤 얘기를 꺼내든지 간에 기자들은 계속해서 이 수사와 관련된 얘기를 물어볼 텐데 거기서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 물론 이제 지금 뭐 일단 출석 통보 자체는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고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기소를 한 그러니까 이게 뇌물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두산건설 쪽의 인물이라든가 이런 분을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인물들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막상 본인한테 본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검찰이 뭘 물어볼지는 가봐야 하는 거니까 차라리 먼저 조사를 받고 나서 답변을 하게 될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의의는 있을 텐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뭐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게 있겠네요. 조사를 이제 받거나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발 기사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이게 피의사실 공표죄 범죄 떠나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이거 만약 조사 안 받고 신년 기자회견하면 이 질문들을 답을 못 하니까 그렇죠. 약간의 그런 어떤 측면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기자들이 뭔가를 물어봤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뭔가 답변을 하잖아요. 네. 그럼 또 거꾸로 검찰 입장에서는 저런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답을 하겠구나라는 걸 미리 또 검찰이 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글쎄 뭐 이렇게 이 사건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뭐 안 맞는 일이긴 합니다만 서로 굉장히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이 쓰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단순하게 일자 조절하던 과정에서 그렇게 일정을 조절한 걸 수도 있죠. 이 조사를 뭐 저도 변호사라 보니까 뭐 수사 참여를 해보면 이 갖고 있는 패는 거의 알 수는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되게 머리 싸움은 많이 할 것 같아요. 패를 다 드러내야 될지. 근데 사실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일반 형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패가 100% 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여기는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안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6년, 7년 정도 조사를 이미 했잖아요. 예전에 무혐의 됐다가 다시 처분도 수사하는 했었고 상황이니까요. 또 예. 법리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을 줬다는 쪽이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그 재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네.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변호인들은 특히 뭐 언론이라든가 저희 같이 밖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패는 사실 공개가 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이제 성남 FC지만 FC, 성남 FC도 그렇고 대장동 관련된 부분도 사실상 다 공개돼 있는데 이 공개돼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뭐 크게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 일부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지고 계속해서 바깥에서 여론전도 펼치고 있고 그 여론전의 일부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그걸 가지고 또 다투게 되겠죠. 지금 보니까 변호인단에 법무부 검찰국장 지낸 박균택 전 강주고검장 또 합류를 했고요. 아마 이 변호인단 구성도 아마 총력전에 나선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고검장을 이제 퇴직을 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동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 관련 대책위원장을 맡았어요. 박균택 전 고검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류를 해서 또 뭐 박균택 고검장도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신망도 두터웠었고 이론가로 많이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처음 보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남 FC 두고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벌써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지자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은 게 뇌물이 될 수 있느냐 새로운 관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호인단도 농독히 꿀 수는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한 혐의
이 검찰 수사의 쟁점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추석 통보를 네. 한 거기 때문에 네. 성남 FC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이 기업이 운영하던 축구단을 성남시가 운영을 하기로 했고 네. 성남시가 운영을 하면 운영 자금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이제 성남시 조례로도 그렇게 하라고 했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혹시 기업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특혜라고 하는 게 불법성이 있는 특혜는 이미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뭔가 불법성이 있는 특혜였다고 그걸로 한다면 처벌받거나 그걸로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그걸로 그 인허가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됐을 것 예.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한 150억 넘게 후원한 부분들이 성남시 FC 구단이라든가 혹은 뭐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불법적으로 건너간 것도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건 역시도 자금 추적을 지난해까지 경찰이 그것도 만약에 갔으면 벌써 뇌물죄가 그렇죠. 됐겠죠. 그게 갔으면 예. 직접 뇌물죄로 갔었겠죠. 됐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 야 이렇게 내가 이 성남 FC 구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들 후원도 끌어냈고 또 성남에 뭐 대기업이 들어와서 회사 사옥 짓고 그 사람들 많이 유치가 되면 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많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재선이 되거나 아니면 다음 정치적인 어떤 스텝을 밟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이득을 봤다. 이게 과연 그게 제3자 뇌물죄 되느냐? 이게 될 수 있느냐? 그게 쟁점이 되겠네요. 뭐 대한민국 형법 역사상 뇌물죄 역사상 처음 있는 법리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따져지겠죠. 결국 지금 2년 전에는 무혐의가 됐는데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는 뭔가 관련자들이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진술 번복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진술 번복이 있었다는 건 성남FC에 관련돼서는 많이 네. 나온 게 없고요. 대장동 사와 관련돼서 나온 부분들이 있죠. 오히려 이제 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것만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뭐 유리할 건 없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술이 바뀐 거는 뭐 말씀드린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나 남욱 이런 사람들의 진술은 바뀌었지만 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전에 본인들끼리 얘기했던 녹취록 같은 데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진술을 바꾸는데 그 진술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가 아니라 그 진술의 근거 중에 중요한 부분이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김만배 대주주 김만배 대주주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막상 김만배 대주주는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뭐 다른 사건 같으면 이렇게까지 진술이 엇갈리게 될 경우에는 이게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싶은데 어쨌든 이건 그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네. 검찰이 쭉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봐야겠죠. 자, 지금 최근에 동아일보 보도된 위례 신도시 민간 사업자들이 정진상 실장 지시로 5억 원을 성남FC에 후원했다. 이렇게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을 실었네요. 이것도 뭐 예전에 있었던 내용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사건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가물가물하던 것들 중에 뭐 단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보도들도 기존에 알려졌던 것들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재탕 있어요. 비슷하게. 예. 이게 담당 기자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새로운 내용이 아닌 게 갑작스럽게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그게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달고 나올 때도 있고 물론 그중에 일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의 진술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한데 하여튼 좀 신기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 얘기가 이미 2, 3년 전에 나왔던 얘기가 그렇죠. 1, 2년 전에 나왔던 얘기가 갑작스럽게 새로운 얘기처럼 나오는 일들이 요즘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자, 이제 조사를 이제 내일 받는데 어렵게 야당 대표가 나가는 거잖아요. 성남FC 말고 대장동 등 이런 것도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수사팀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수사팀 성남지청 뭐 서울 중앙 다르니까. 서울 중앙이 다르고 수사부도 다르고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별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어권이 침해받으니까 그런 식의 수사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장동 수사 이 얘기 다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또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김만배 씨가 법조 출입 오래 했던 기자지 않습니까? 수사의 불똥이 지금 언론계로 튀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저도 뭐 언론사에 잠깐이나마 신문사 계셨잖아요. 입장에서 되게 창피한 일이에요. 뭐 간부 같은 경우 모 신문사 간부 같은 경우는 6억 원을 받았다. 거기에 더해서 뭐 3억 원 더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의 1억 원씩 이렇게 받은 그런 언론사 간부들도 있고 뭐 골프 칠 때마다 100만 원씩 이렇게 돈이 건너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언론사에 있었을 때 그 제 선배분이 돈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기자가
그 또 푼돈 뭐 1억이 푼돈이라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 그 돈 받는 바람에 수백 배 되는 비위를 덮어주는 일이 생기는데 창피하게 그런 짓 절대 하지 마라. 제가 이제 입사 초기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사실 꺼낸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건너간 액수들이 상당히 많죠. 1억 원 뭐 이렇게 수백만 원씩 건너갔다고 하고 6억이 넘는 6억도 있고요. 예. 좀 이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럼 지금 대장동과 관련돼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정진상 실장 전 실장이 받았다고 정치자금이고 뇌물로 받았던 거가 한 게 2억 4천만 원 됐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드린 것처럼 이게 대장동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비위의 실세고 공무원이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봐서 재판까지 넘겨진 사람이 2억 받았는데 예. 기자가 1억씩 받고 6억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6억 한겨레 신문이죠. 한겨레 네. 신문 간부인데 아파트 분양권 명목으로 6억을 받았고 또 3억 더 받았다는 슈퍼.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자들이 이렇게 돈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 네. 받는 게 어떤 뭐 회사든 공무원이 됐든지 간에 뭔가 비위의 끄트머리를 잡았을 때 꼬투리를 잡았을 때 그걸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건데 그렇죠. 그 뜯어내는 돈이 원래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액수인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정시상 실장이 2억 4천 받았다고 하는데 네. 기자가 1억 받았으면 보통의 사례에는 안 맞죠.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 한 200억은 건너갔어야 1억쯤 기자가 뜯어내는 게 이것도 일반적이라고 얘기하기 웃기지만 그러니까요. 하여튼 좀 예. 이상하다는 거죠. 자, 당사자들은 지금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거나 뭐 또 빌린 돈 갚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는지 특히 정영학 녹취록이죠.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네. 보면 기자들에게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줬다. 보도가 안 나게 하려면 회사가 아닌 기자들한테 주면 된다. 이런 녹음 취지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의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이 크게 이슈가 되기 전의 일입니다. 네. 2020년부터 대장동과 관련해서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뭐 돈이 많이 꼬이게 되고 돈이 많이 벌게 되고 하면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면 불편해지는 건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저기 돈을 썼다라는 녹취록이 나오는데 아유 저는 이 녹취록 보면서 우리 기자분들이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네. 우리 언론사들도 좀 많이 창피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우 너무 많이 지친다.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이놈 정리하면 또 뒤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고 끝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언론에서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나요? 이런 것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각 언론사들이 좀 철저하게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이게 뭐 굳이 그냥 잘 모르는 사이 봐도 뭐 시기가 어떤지 몰라도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배임 수재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영란법 위반은 명백히 보여요. 김영란법 네. 2016년부터 했었는데 이거는 2020년에 나온 그렇죠? 대화였거든요. 예. 조금 전에 대화가 액수도 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뭔가 역할을 한 게 있다라면 배임 수재 같은 것도 네. 따져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기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뭐 빌미를 잡아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도라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기 정리하면 또 뒤에 숨어 있다 나오고 이런. 자, 김만배 씨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 특히 재판에서 어떤 얘기를 좀 할지 이게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욱이나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서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만배 씨 입에서 나온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라고 한 얘기를 본인이 나가서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럼 혹시라도 이런 어떤 상황 이후에 입장이 또 바뀐 부분이 있을지를 아마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불리는 뭐 화천대유 관련해서 공동대표 이사를 했거나 감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다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확보하고 있었던 은닉하려고 했던 재산들도 다 압수가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압수되고 본인의 측근들이 구속이 된 상황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에 꺾여서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바꿀지 아니면 기왕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더 뭐 물러설 때도 어차피 없다고 될지.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언론에서 흔히 일반적으로 이걸 압박이라고 쓰니까 만약에 압박이라면 압박에 꺾여서 입장을 변하는 게 진짜 진실을 털어놓기 위해서 입장이 변하는 건지 예. 아니면 압박에 꺾여서 뭐 가정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가정이지만
있었던 일이 아닌 일을 또 그냥 아는 걸 했다고 또 할 수 얘기할지. 있을지. 예.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당황스럽게. 말을 바꿔도 곤혹스럽고 바꾸지 예. 않아도 곤혹스럽고 그러네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뉴스타파가 정영학 녹취록을 공개를 하겠다. 자사 네. 홈페이지에. 이게 지금 A4 용지 1300페이지인데 이게 사실은 검찰만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일부씩 조금씩 공개가 됐고 앞으로 만약에 이게 밖으로 다 나온다면 이제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수 네. 있는 상황인데 검찰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왜 부담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 되느냐 이거 자체가 불합리해요. 사실 네. 이게 이 녹취록이 페이지만 A4 용지로 1300페이지 가량에 이른다라고 하고요. 정영학 회계사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8년을 쭉 녹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녹취록을 보게 되면 대장동 사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가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제가 불합리하다고 하냐면 그 녹취록 중에 일부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수사도 했고요. 그렇죠. 또 그 일부 내용들이 통해서 뭐 일부들은 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려지기도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예. 이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한 뉴스타파 측의 담당 취재했던 기자는 물론 그 기자도 다 얘기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간의 보도라든가 검찰 수사에서 방향 같은 것들이 녹취록을 보면 안 맞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동훈 장관도 뭐 수사 과정에서 수사 사실들이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알 권리라고 하는 건 한쪽의 입장만 나와서 알 권리가 아니라 양쪽이 다 알 수 있을 때가 알 권리 진짜 알 권리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예. 이게 물론 수사 기록이었으니까 안 알려졌겠지만 이렇게 민감하고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가 다 나온 다음에 판단은 국민이 하도록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진척이 없었던 부분 아마 그런 것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50억 클럽 그런 건가요? 네, 그게 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배 씨가 은닉했던 자금들 검찰이 148억 원 가량을 압수를 했고 네. 그 은닉했다는 혐의로 측근들을 구속을 했는데 이거는요. 지난해에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고 나서 가지고 있던 돈을 감췄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가지고 있던 돈을 감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전에 김만배 씨가 뭐 400억 원 가량 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써버린 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 돈에 대해서 압수한 게 아니라 그렇게 쓰고 남은 돈을 압수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썼느냐? 어디다 썼는지 그걸 그게 확인해. 훨씬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뭐 당연히 범죄가 되니까요. 네, 그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뤄진 범죄고 물론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만 했어도 불법인 건 맞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뇌물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하는 상황이고요. 네. 이미 뭐 지금 돈을 다 써서 누군가에게 건너간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곽상도 전 의원만 재판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또 거예요. 곽상도 의원은 뭐 언론에 너무 초장에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 아들이 돈을 많이 받아서 그것 때문에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영수나 최재경 뭐 건순일 김수남 이런 사람들 글쎄 공개가 되면 좀 뭐 국민이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이쪽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거꾸로 지금 약속만 그러니까 약속만 있었다는 건 네. 그 1200페이지 가량 되는 녹취록 내에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돈이 건너갔다는 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었다는 예. 겁니까? 뭐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나오는데 돈이 건너갔다는 내용은 아예 없다라는 예. 거죠. 그것도 이제 뭐 뉴스타파 측에서 주장한 거니까 뭐 녹취록 공개가 되면 뭐 직접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도 박영수 특검에게 50억을 줘야 되는데 그걸 딸에게 직접 줄 거냐 아니면 뭐 외사촌을 통해서 줄 거냐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그러면 예. 이게 있는 증거를 가지고 돈이 먼저 건너간 것처럼 보이는 쪽에 대해 수사가 앞서야 되는데 그거는 검찰에서 아직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자, 짧게 공수처가 시무식을 했는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공처장이 울었네요. 근데 뭐 눈물이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만큼이나 뭐 이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처가 뭐 양쪽 어떻게 모두로부터 지탄을 받는 지금 상황이 좀 돼 있긴 하죠. 공수처 출범하고 나서 사실 힘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공수처에게 검찰을 수사하라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만한 역량 뭐 이런 게 안 자본, 갖춰졌잖아요. 인력 뭐 뭐 부족하죠. 아무것도 예, 지금 뭐 인력계 구성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 수사 경력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기대를 했던 국민들은 지탄을 하고 있고 또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힘든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온 일이 겁니까? 지지 않았을까 알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